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이 평생 건강한 피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평생피부과 동물병원 박 원장입니다. 저희 동물병원은 다른 동물병원과 달리 만성적인 반려동물의 피부병을 증상만 억제하는 약물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오랫동안 고생하던 피부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제가 생명을 이해하는 방식에서부터 다른 원장님들과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는 것이 저희 동물병원의 진료 방식, 그리고 또 반려동물을 돌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생명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최근 신간 전방우 교수님의 얽힌 생명 역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좀 약간 길어질 것 같은데 저희 병원 진료와 상관없이 끝까지 보시면 생명을 이해하는 안목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최근 저희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한 아이 사례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얘는 부산에서 온 보리인데 코카스파니엘이고 4살 된 아이입니다. 얘는 가려움증이 10정도로 굉장히 심했습니다. 사이트 포인트나 이런 약 처방도 받았었고 또 가수분해 살을 먹이고 약용 샴푸로 주 1회 약용을 했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만성적인 아이 피부병을 관리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정상적인 피부 면역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치료를 오랫동안 하면서 아이의 목과 발 부분이 탈모되고 태산화되었는데 사진을 보시면 목 부분에 이렇게 털이 다 빠져 있고 피부가 두껍게 태산화되어 있었습니다. 옆에서 본 사진이고요. 그리고 발들도 계속 깨물어가서 털이 다 빠져 있고 두껍게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 아이에 대해서 저희 병원에서 가려움증을 완화시키는 어떤 약도 처방하지 않고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그리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권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받고 하시고 지난 2월 5일에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목과 다리에 털이 이렇게 다 나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 병원 내원했을 때 사진과 2월 5일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목 부분에 털이 다 빠지고 태성화된 상태에서 털이 다 자랐고 발도 털이 자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리뷰를 남겨주셨는데 보시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 거가 처음에 주저했고 그랬는데도 상태가 좀 심해져서 올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쭉 보시면 평생 피부과 동물병원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정문 선생님의 다방면의 만성 피부병 치료요법으로 보리의 다리와 목이 새살이 돋고 털이 자라고 있습니다. 저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면역력을 갖도록 도와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리뷰를 남겨주셨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보리처럼 만성적인 피부병을 앓던 아이들이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모든 애들이 극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지만 대체로 호전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반려동물이 피부병을 앓고 있다면 한번 치료 방법을 바꾸는 측면에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인 얽힌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얽힌 생명의 역사와 반려동물의 피부병 자연치유,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책은 얽힌 생명의 역사 이 책이고요. 이 책을 저자분께서 저에게 한 권 보내주셨습니다. 저자분은 강릉 원주대학교 생물학과 교수를 정년 퇴임하셨고요. 그리고 한국생명윤리학회 회장을 맡으셨습니다. 제가 생명윤리학 박사다 보니까 안면이 있어서 이렇게 책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생명과 관련된 여러 책들, 특히 최근에 mRNA 혁명이나 크리스퍼 베이비라고 해서 유전자 조작과 관련된 그런 책들을 최근까지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펴내고 계십니다. 이 책의 목차를 간단히 살펴보면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빅뱅부터 시작해서 지구 탄생, 그리고 물의 등장, 그러면서 처음에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실험한 얘기들, 그리고 무엇이 생명을 만들어내는가 해서 물, 단백질, 핵산 그런 얘기들 있고요. 그리고 4장부터 생명이 등장한 얘기를 하는데 세포 내 공생설이나 다세포 생물의 등장
5장에 공생하는 종들, 그리고 6장에 박테리아가 인체가 만나면서 관계를 맺는 것, 여기서 인체와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요. 그리고 7장에 얽힌족이라고 해서 유전자 중심주의의 문제, 그리고 신다윈주의를 비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명체를 각 개체적인 시각에서 지구 전체로까지 확장시킨 가이아와 같은 그런 이야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처음에 빅뱅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빅뱅은 약 138억 년 전에 발생했는데 그때 온도가 10의 32승이 됩니다. 그 정도 온도는 포항제철 온도가 2000도이기 때문에 그 온도에 약 5천억 배에 해당할 만큼 엄청나게 뜨거운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빅뱅이 발생하고 순식간에 우주가 확장되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약 38만 년 후에 수소와 헬륨이 결합되고 그리고 얘네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응축하면서 행성들이 형성을 하게 되는데 우주 공간에 떠돌던 가스와 먼지가 중력에 의해서 뭉치기 시작하면서 약 45억 년 전에 태양계 성운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지구는 약 45.4억 년 전에 태양 주위의 가스와 별의 먼지로 뭉쳐지면서 지구가 형성됩니다. 당시 지구 표면은 약 1200도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뜨거웠기 때문에 이때는 생명이 생겨날 수 없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구가 식으면서 원시 바다 속에 아미노산과 같은 생명의 기본 재료들이 만들어지고 약 38억 년 전에 심해 열수구와 같은 극한 환경에서 최초의 단세포 생물인 박테리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생명으로 진화되어져서 오늘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진화를 이야기할 때 다윈의 진화론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다윈의 진화론이 기존의 생명은 신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다. 그런 생명관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화되어져 왔다고 확정하는 데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한편 한계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윈은 자연 선택은 개체 간의 경쟁을 통하여 동료들보다 더 완벽해졌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A라는 생명과 B라는 생명이 서로 경쟁해서 승리한 그런 아이가 살아남았다는 적자 생존의 경쟁적 진화론입니다. 이러한 진화론을 바탕으로 해서 생명체가 이 나무와 같이 진화되어져 왔다고 해서 진화의 계통수라고 얘기하는데 이 최상단에 척추동물과 우리 인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생명체가 하등 동물로부터 고등 동물로 진화되어져 왔고 그 최상단에 인류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생명을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체들 간의 끝없는 경쟁, 또 인간사에서 끝없는 경쟁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데 사실은 생명은 그렇게 경쟁만을 통해서 진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이론이 있는데 린 마골리스의 세포 내 공생설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돼서는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 책을 읽어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고요. 린 마골리스는 진화가 A와 B의 경쟁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가령 운동을 하는 스피로헤타라는 박테리아와 진핵생물이 공진화하면서 하나가 되어져서 동물이 되어졌고 또 엽록체 박테리아가 진핵생물과 공진화해서 식물이 되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초기에는 과학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과학계가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전자 분석까지 하게 되면서 가령 동물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동물세포와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식물세포에서는 이 엽록체가 식물세포와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태생 자체가 다른 생명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린 마골리스의 세포 내 공생설은 과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포 내 공생설은 서로 다른 박테리아가 만나 하나가 되었을 때 복잡한 생명체로의 거대한 진화가 이루어지고 경쟁보다 강력한 진화의 도구는 공생이라는 것입니다. 린 마골린스는 생명은 투쟁이 아니라 결합을 통해 도약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책의 저자는 통생명을 강조를 합니다. 통생명은 숙주와 미생물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통합 시스템임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실제로 2012년에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인체 미생물 군집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실시했는데 그 프로젝트 결과 사람의 몸에는 1만 종이 넘는 미생물이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내 미생물총의 기능은 숙주에 감염된 세균은 소화 흡수, 위장관 발달, 면역계의 발달, 감염 예방, 위장관 혈관 형성, 수분 흡수 등 숙주에 유익한 영향을 끼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사람도 그렇고 반려동물도 돌볼 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하고서 아이를 돌봐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오늘날 생명을 얘기할 때 유전자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유전자는 1953년에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클릭이 DNA 이중 나선 모형 논문을 발표합니다. 달랑 이 주정짜리 논문인데 이 논문으로 이 두 사람 다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DNA 구조에 대한 논의는 왓슨과 크랙만이 고민했던 게 아니라 당시에 유전자 연구상을 보면 1944년에 오스왈드 웨이버리와 그의 동료들은 폐렴균 실험을 통해 유전 물질의 본체가 단백질이 아니라 DNA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1951년에 엘프리스 허시와 마시 체이스는 박테리아 파지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DNA가 유전 물질임을 거의 확정적으로 증명했고요.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궁금했던 건 뭐냐면 구조가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데 이런 DNA가 어떻게 굉장히 복잡한 단백질의 유전 정보를 다 담을 수가 있지? 그리고 또 이 구조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DNA가 계속 복제를 하는데 이런 복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했고 많은 과학자들이 이거를 밝혀내려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에 굉장히 큰 힌트가 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뭐냐면 이 논문에 실린 이 방사선 사진입니다. 왓슨과 클릭이 이 방사선 사진을 찍은 건 아니고 동료 연구자를 통해서 이 방사선 사진을 얻어서 보게 되면서 분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중 나선 모형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DNA 구조를 밝히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이 방사선 사진을 찍은 로졸린드 프랭클린이라는 이 여성 과학자인데 중요한 이러한 사진을 한마디로 말하면 두둑질을 당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결과물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병에 걸려서 노벨상을 수상하지 못하고 남의 연구 결과를 도용한 이 두 사람만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유전자 이전 나선 구조를 발표하면서 유전자가 생명 진화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것처럼 간주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크릭은 센트럴 도그마라는 걸 발표하는데 이게 뭐냐면 DNA가 RNA를 만들고 RNA는 단백질을 만들고 이 단백질이 유기체를 만들기 때문에 결국 DNA가 생명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그런 식으로 이 유전자가 생명 활동에서 알파이고 오메가인 그런 존재라는 식으로 이야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인과 이 DNA가 결합하면서 현대적 종합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다인의 자연 선택설과 멘델의 유전 법칙이 결합하여 탄생한 현대 진화 생물학의 근간으로 개체가 아닌 집단의 유전자 구성이 세대를 거치며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수학적, 과학적으로 증명해냅니다. 그래서 진화의 원인을 개별 유전자의 돌연변이와 재조합으로 설명하며 20세기 유전자 중심의 생물학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유전자가 생명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이런 유전자 결정론을 바탕으로 해서 리처드 도킨슨의 이기적 유전자 이런 책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서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다거나 생명을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 책은 정말 생명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을 많이 한 그런 책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유전자는 원래 이기적인 거야, 그런 식으로 이 책이 학문적 토대가 되는 그런 부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전자는 어떤 단백질을 만드는데 정보가 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나타난 게 후속 유전학이라는 건데, DNA 염기서열은 변하지 않아도 환경에 따라 특정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지거나 꺼진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가령 여기에 유전자가 하나 있는데, 이 유전자를 조절하는 유전자가 있고, 이 유전자에 의해서 이 DNA 활동을 억제하는 물질도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저땅이 없을 때는 이 억제 물질이 이 작동 유전자, 그러니까 이러한 유전자가 제 기능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이 작동 유전자에 결합하면서 RNA 중화효소가 결합하지 못함으로써 이후에 이런 유전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땅이 있는 경우 이 조절 유전자에서 억제 물질을 만들었는데, 이 억제 물질을 저땅들이 달라붙어서 이 억제 물질의 구조가 변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좀 전에 본 것처럼 요 사이에 탁탁 껴져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던 거가 벌어짐으로써 얘가 먼저 여기 결합하지 못하니까 RNA 중화효소가 여기 결합하게 되고, 그러면서 전사가 이루어져서 소화에 도움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 효소들이 생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간단히 얘기하면 DNA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어떠한 단백질이나 그런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몸의 상태나 환경에 따라서 이 유전자가 작동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툴킷 유전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유전자를 조종하는 유전자가 유전자의 단백질을 생성하는 과정은 분할 유전자 뿐만 아니라 반복 유전자, 중복 유전자, 잠재 DNA, 반임의 전사, 내포 유전자 등등 여러 유전자에 의해서 조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고정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환경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열린 체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철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다룬 책, 다시 말해서 정보가 있습니다. 이 정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호미를 만들거나 탱크 아니면 컴퓨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당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호미를 만들거나 아니면 무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요새같이 IT 시대 같은 때는 좀 더 컴퓨터를 많이 만들거나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철로 탱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만드는 것이 달라지고 그런 것을 결정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블린 폭스켈리 같은 경우는 DNA가 하나의 단백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경로가 있고, 또 리차드 류인티는 이 세상에 스스로를 자가 복제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유전자가 아니라 복잡계로서의 전체 생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유전자가 어떠한 단백질, 어떤 생명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생명체 전체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또 몸 안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어떤 단백질을 만들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의 세계는 끝났다, 이런 책도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유전자는 선조부터 F1, F2, F3 이렇게 쭉 수직적으로만 물려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전자가 이렇게 수직적으로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수평적으로 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플라스미드라고 강아지들이 만성적인 농피증이 있을 때 항생제를 반복적으로 투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항생제에 죽는 세균도 있지만 살아남는 세균도 생깁니다. 그러면 그 살아남는 세균은 저 항생제를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다는 그런 유전 정보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플라스미드라는 건데, 세균은 어떤 항생제에 대해서 이런 플라스미드를 형성하게 되면
그 정보를 자기 혼자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세균들한테도 무한 공유해서 어떤 항생제에 접하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살아남을 수 있어. 이렇게 정보를 공유를 하게 됩니다. 의학계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골칫거리거든요. 하나의 항생제에 내성 생기면 다른 세균도 금방 그 내성을 갖기 때문에 이 플라스미드가 골칫거리인데, 생명의 입장에서는 유전자가 그렇게 수직으로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수평으로도 공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생제의 내성균이 순식간에 퍼지는 이유도 바로 이 얽히고 설킨 유전자 네트워크 때문이고, 수평적 유전자 이동 현상은 진화의 속도를 더욱 비약적으로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학자들은 나무가 아닌 거대한 그물로서 생명의 역사를 그리기 시작했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생명을 이해하는 게 달라지고 있는데, 요새 많은 철학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신유물론입니다.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선 철학, 신유물론을 살펴보면 먼저 등장 배경은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기후위기이고 또 전염병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인간의 힘으로 통제 불가능한 자연현상을 유발했고, 그에 대한 반성적 태도에서 신유물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향하는 방향은 생각하는 인간과 수동적인 사물이라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물질은 죽어있는 재료가 아니라 스스로 변화를 일으키는 활기찬 행위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유물론 대표적인 철학자들은 이런 철학자들인데, 먼저 도나 헤로웨이는 반려종을 이야기하고 종의 경계를 넘는 공존과 공진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들로는 이런 책들이 있고요. 다음으로 브루너 라토르는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이라고 ANT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용어처럼 보이는데, 세상은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만들어가는 유동적인 그물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라토르의 책들도 이렇게 많은 책들이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인 베넷은 활기찬 물질을 주장하고 모든 물질은 스스로 작동하는 힘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국내에 출간된 책도 책 제목이 생동하는 물질이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캐런 바라드는 행위적 실제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존재는 독립적이지 않고 관계를 통해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캐런 바라드와의 대화, 이 책은 오늘 소개하고 있는 얽힌 생명의 역사, 이 저자분이 저술한 책이고, 그리고 캐런 바라드를 소개한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생명을 얽힘 속에서 존재하는 존재를 이해하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관계 윤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얽힘의 생물학적, 철학적 함의를 좀 더 고민해야 할 것을 얘기하면서 내부의 작용으로 개체가 먼저 있고 관계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관계가 먼저 있고 그 결과 개체가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생태적 책임감으로써 우리는 환경과 얽혀 있으므로 타자의 건강이 곧 나의 건강임을 직시하고 그에 맞춰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포스트 휴먼적 성찰로 나라는 경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재구성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철학적 논을 통해서 모든 유기체는 개별적이지 않고 서로 간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우리 인간의 행위가 오늘날 전 지구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 특히 기후위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기후위기는 정말 인간 생존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성장과 관련된 주식이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하는데, 지구 자체가 인간이 살 수 없는 공간이 되면 주식이 아무리 올라가자 다 쓸데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고 있는데, 많은 과학자들이 이 기후 위기를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인류가 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까지 확장되면서
가이아 이론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제임스 러브록은 생명은 단순히 환경에 적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구 전체의 화학적, 물리적 상태를 조절하는 거대한 조절 장치라고 주장하면서 이거는 지구의 산소 농도나 지구 온도가 오랜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던 거, 그거는 지구 생명체가 지구 환경을 어느 정도 조절하기 때문에 일정한 상태가 유지되었고, 그 덕분에 많은 생명체들이 홀로세라는 그 기간 동안에 번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정적인 기후를 우리 인류가 급격한 산업 발달로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생태적 지위 구성 이론까지 소개하고 있는데, 비벼가 댐을 지어 수생 생태계를 바꾸듯 생명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환경을 재설계해서 지금의 지구를 유지했고, 진화는 환경이라는 시험지에 답을 적는 과정이 아니라 시험지 자체를 새로 쓰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결론을 통해서 개체는 경계를 가진 자율적 단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수많은 공생자들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 이름 자체가 얽힌 생명의 역사라는 거고요. 그리고 인간은 미생물 군집가에 얽힘없이는 생존할 수 없고, 생명은 개체가 아니며 공생적 결합체로서만 생명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은 개체가 아니라 과정이며 그 과정은 언제나 얽힘의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마무리로 생명은 홀로선 대상이 아니라 경쟁과 협력, 점진과 도약, 세포와 지구, 개체와 공생체가 서로를 매개하며 끝없이 생성되는 얽힘의 역사 그 자체라고 이야기하면서 책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것처럼 생명은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반려동물도 그렇고 나 혼자 같지만 내 안에는 원래 굉장히 많은 세균들, 그리고 바이러스, 그리고 기생충까지 같이 살아가는 하나의 우주입니다. 나도 그렇고 반려동물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같이 살아가던 공생자들이 파괴되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제가 만성적인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반려동물을 상담할 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강아지만 돌보지 말고 강아지 안에 살던 수많은 세균들, 그리고 기생충까지도 온전할 수 있게끔 돌봐 주시라고 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은 특징이 환원주의라고 하는데, 그거는 농폐증은 세균 때문에 발생하고, 외이염은 말라세지아, 아토피 유전자 단백질, 사막염 바이러스, 그리고 자가면역은 너무 많은 것들이 얽히고 섞여 있다 보니까 특발성이라고 원인을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질병들은 세균이나 말라세지아, 유전자 단백질,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령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내 세균종은 숙주에게 소화 흡수뿐만 아니라 면역계 발달 등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장내 미생물총이 망가지기 때문에 결국 소화에도 문제가 생기고 면역계에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생명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면역세포들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또 생명체는 몸 안의 세균, 기생충, 바이러스, 그리고 동물, 곤충, 식물 등 굉장히 다양한 것들 속에서 적절한 면역 균형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거를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연에 있는 이렇게 수많은 생명체들은 그러한 세균과 기생충, 바이러스들 속에서 오랜 동안 균형을 유지하면서 살아왔고, 또 지금도 균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첨단 의료 혜택 같은 거, 가수분해 된 사료, 그런 것 전혀 없이도 다들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원래 생명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왜 오늘날 많은 반려동물들이 그렇게 만성적인 피부병, 아토피, 외이염,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으로 고생하느냐? 그거는 인간 사회가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누적된 결과 만성 피부병,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 그런 것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만성 피부병이나 자가면역 질환
그런 걸 앓고 있다 그러면 유전자나 단백질이나 세균이나 그런 것들이 문제라고 그것들만 제거하려고 항생제나 면역제제 아니면 소양감을 완화하는 그런 약물만 처방할 게 아니라 이런 근본적인 요인이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서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해결해 나가면 반려동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생명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얽힌 생명의 역사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러한 생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반려동물을 돌보신다 그러면 반려동물이 좀 더 건강히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또 강아지를 건강히 돌보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